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오늘도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누구의 잘못? 고수익 알바의 유혹, 병원 내 분실물 사고 책임은? 동거와 사실혼 관계, 차이점은?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해석해보는 판결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들에 대해서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 폭행하고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네.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행 가해자, 폭행하는 사람 옆에서 이 폭행하는 가해자를 부추기고 또 이제 이 폭행하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어떻게 보면 폭행 방조죄 정도는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지켜보기만 했던 이 사람들 과연 이제 공동 폭행에 해당할지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쉽게 대답하기 좀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선 폭행죄 아니면 이제 공동으로 폭행할 때 성립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일단 폭행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폭행이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폭행보다 법적 의미에서의 폭행은 굉장히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몇 단계로 좀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형법에서는 이제 폭행을 하나의 어떤 구성 요건이라고 하죠. 흔히 구성 요건을 하는데 범죄의 하나의 요건인데 그걸 이제 형법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폭행이란 동일한 용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에 여러 조문의 폭행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만 그 대상하고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최광의의 폭행이죠. 가장 넓은 범위의 폭행인데 이 폭행 대상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불문하고 그냥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광의의 폭행은 뭐 내란죄나 소요죄, 또 다중불해산죄 등의 폭행의 개념에 이제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광의의 폭행인데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요. 근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 행사할 것을 요하진 않고요. 네. 물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뭐 물건에 대해서 어떤 유형력 행사했는데 이게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면 이 광의의 폭행에 해당하고요. 네. 이 조문은 공무집행방해죄 또 강요죄 등에서 말하는 폭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협의의 폭행을 들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폭행죄의 폭행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협의의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강도 높은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조문은 강간죄나 강도죄 등에서 말하는 폭행이 여기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폭행의 개념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 이를 좀 인지하고 이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폭행죄에서 말하는 이 폭행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그러니까 협의의 폭행의 이제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둘 이상의 가해자가 함께 뭔가 이러한 협의의 폭행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동폭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방조와 교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 지금 사건에서 보듯이 어쨌든 여러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담이 돼 있는 건데 이제 방조, 교사, 그다음에 공동폭행 이거는 이 가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 폭행 좀 전에 이제 폭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일단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람을 때리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이제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방조냐 교사냐 이제 공동폭행이냐 이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좀 네. 설명을 드리면 형법에서 말하는 방조는 그 정범, 그러니까 지금 때리고 있는 사람이죠. 정범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이제 모든 행위를 말하고요. 이 행위를 네. 한 자를 이제 일종의 이제 종범, 방조나 교사를 이제 종범이라고 하는데 종범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 정범에게 범죄에 대해서 조언 및 격려를 하는 것, 또 범행 도구 대여 및 구입을 해주는 것, 또 범행 장소 및 자금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범행을 위해 망을 봐주는 것, 모두 이런 방조에 해당하고요. 다만 일단 자귀라는 게 이제 어떤 행위거든요.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게 이제 장인데 행위를 해서 이제 방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그렇죠. 이제 부작인데 네. 그럼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한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조의 범위도 굉장히 좀 넓은데 우리 판례에서는 어떤 행위를 좀 용이하게 한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요. 아까 예에서 나왔지만 실제 뭐 범행 도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좀 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죄 행위는 실제로 이제 어떤 정범의 행위를 한다는 걸 일단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 인식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방조 관련 판례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사는 말 그대로 이제 시키는 거죠. 네. 교사인데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법적으로는 범죄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행위를 범한 자를 이제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조와의 차이점은 방조는 정범이 있었고 어떤 범행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어떤 행위를 이제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이제 방조인데 네. 교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범행을 하려고 마음 먹게끔 그러니까 범행 전 단계부터 어떤 이 사람을 좀 꾀임에 넘어가게 한다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이 사람이 실제로 범행의 고의를 가지게 하게끔 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방조보다 죄질이 좀 안 좋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방조와 교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방조라든지 교사로 볼 만한 좀 행위는 있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동 폭행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먼저 원심 판결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네. 일단은 공동폭행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조하고 교사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보다 이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제 돕거나 아니면 네. 하게 뭐 마음 먹게 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통틀어서 그걸 이제 종범이라고 합니다. 정범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종범인데 뭐 이 형법 총론의 그 단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설명하는데도 조금 이제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종범이라고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공동폭행이라고 한다면 종범은 아니고요. 종범은 아니고 그냥 정범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실제로 뭐 실제 폭행하면 당연히 뭐 똑같이 둘 다 정범이겠지만 실제 그 정도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실제 때린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이걸 이제 폭행죄의 정범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바로 이제 공동폭행이라고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럼 과연 종범을 넘어서 이 정도의 정범에 이를 정도의 이제 행위가 있었냐 요걸 판단하는 게 과연 1심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였었고 네. 관련해서 이제 판례를 좀 이제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수 사이에 이제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이 다수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범할 경우 이걸 이제 공동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 따라서 폭행 이제 실행범하고
실제로 이제 때린 사람이죠. 하고 네. 공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해당하지 않고 또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했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공동폭행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원심은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이런 논리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요. 관련 증거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이제 범행 전날에 피고인 한 명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피고인 한 명은 또 다른 한 명은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 등의 말을 실제 때린 사람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추기기도 하고 뭐 도와주기도 한 부분은 분명하죠. 그리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싸움 현장에 나갔고요. 그리고 실제 때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또 이를 옆에서 지켜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이제 폭처법상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다 이제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일단은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해주시는 말씀을 쫙 들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네 다 같은 한 무리야. 너네 다 똑같이 나에게 이제 그런 범죄 행위를 한 거야. 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원심 판단에 이제 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대법원은 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은 요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네.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원심이 이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 가공 의사로 공범 관계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피고인들 실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폭행 그 실제 가해자죠. 가해자 한 명입니다. 가해자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가해자가 단독 범행에 의한 폭행과 나머지 피고의 교사, 방조에 의한 죄책 유무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처법상의 공동폭행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원심,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 올라오기 전 판단이 피고인들에 대해 공동폭행죄가 성립한 거 판단에는 이제 공동하여의 의미 이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해서 그 상고 이 원심을 파기하고 이제 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지금 판결문을 좀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결국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 일단 공동폭행이 성립하려면 아까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정말 같이 계획을 짠 부분도 일단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막 부추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관계에서 뭐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든지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분명 어떻게 보면 사전에 얘기가 된 부분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정말 이 가서 폭행까지 하면서 실제로 돈을 어떻게 폭행 행위를 같이 하자라든지 구체적인 이제 공모 내용 이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뭐 가서 네가 때려서라도 받아내던지 뭐 싸울 때는 뭐 조언 정도지 그러게. 같이 폭행을 하자까지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 그 이후에 또 실제로 폭행에 가담한 사람, 혹시 폭행을 한 사람은 지금 피고인 한 명뿐이고 그 옆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해서 싸움을 뭐 응원을 했다든지 이걸 뭐 부추겼다든지 찍은 거는 실제로 폭행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리를 결합하면 네. 대법원 판례도 잘 나왔지만 방조나 교사 등의 어떤 종범에 해당하는 얘기는 또 변론으로 그건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일단 원심에서 결정한 정범에 해당한다는 이 판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해라. 그래서 이제 파기 환송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그렇게 되면 그렇죠. 대법원이 이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종범에 해당하는 방조나 교사 부분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별도로 다시 판단을 해서 어떠한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대법원은 그러니까 이제 공동폭행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보다 조금 엄격하게 좀 들여다본 그렇죠. 느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가 뭐 단순히 부추긴다라든지 아니면 뭐 응원을 한다라든지 약간 이런 정도의 행위 개인만으로는 공동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판결록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또 바로 다음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난 2월 25일 날요. 네, 예, 교통사고건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일단 블랙박스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네네. 상황이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전 11시경에요. 제가 네. 경부고속도로 이제 하행선에서 서남 분기점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버스 전용차를 달리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버스 전용차에서 버스가 이제 2차선으로 꺾었다가 다시 이제 갑자기. 1차선으로 다시 이제 꺾으면서 이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영상을 이제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2차로로 이렇게 버스가 가는 듯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1차로로 끼어들다 보니까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제 옆에 김지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내용 제가 잘 봤고요. 네. 블랙박스도 봤고 일단은 갑자기 이제 버스가 어떻게 보면 진로 변경을 하면서 좀 네. 이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 뭐 따로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추돌사고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하셨어요? 상태였어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보고 좀 놀랐는데 그래서 네.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뭐 일주일 입원하시고 이제 뭐 진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청구를 별도로 다 하신 건가요? 이제 제 이제 자차 그때 상대방 이제 버스 공개에서 해결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보험 저걸 안 해줬어요. 네. 예, 답변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개인 대물로 이제 다 처리된 상태죠. 그 왜 공제회 쪽에서 보통 처리를 해주는데 안 해줬나요? 공제에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저희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100대 0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 네. 버스 공제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인정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접수가 안 된 상태였어요. 공제하고 이제 우리 상담자님 보험사 사이에 과실 비율 네. 관련해서 이제 이게 좀 갈등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실 비율이 그럼 따로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없는 거죠? 분심위에서 이제 7대 3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 판결이 나왔어요. 그 분심위에 그러면은 우리 상담자님 보험사랑 공제회랑 이제 서로 당사자가 된 분심인가요? 이제 일단 이제 보험사 이제 저걸로 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심에서 넘어갔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보험사 쪽에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상담자님 보험사 쪽에서 이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드리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공제 그걸 이제 나중에 어떻게든 뭐 네.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공제한테 다시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가 네. 이제 우리 상담자님 보험사하고 이제 공제회 사이에 이제 분심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7대 3으로 나왔다고요? 예, 예. 네. 그럼 7대 이 3으로 나와가지고 그거에 언제 나왔죠? 7대 3은 한 8월 달 정도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소송으로 가자 이제 네. 인정을 못한다. 이의 신청은 따로 안 하셨어요? 예, 이 신청은 안 하고 바로 이제 또 법원에 이제 또 소송으로 갔죠. 그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소송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또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예, 예, 예.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죠? 똑같이 7대 3으로 나왔어요. 똑같이 7대 1심 판결이요? 예, 그렇죠. 1심이죠. 그럼 항소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항소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직 그저 보험사에서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판결은 지난주에 나왔고,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예, 7대 아직 3으로. 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시는 예, 상황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직. 예, 저는 이제 항소를 이제 원하고 예, 예, 예. 예, 보험사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예요. 보험사에서는 그거 관해서 답변은 안 줬고요. 예, 예, 아직 예, 예. 상담 그 담당자가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그 항소 의사는 이제 말씀하신 건가요? 보험사 쪽에? 그거는 이제 저 문자를 받은 문자로 그 판결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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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문자로 제가 이제 항소를 하실 거냐. 네, 예. 그랬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였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사건이 그럼 상당히 좀 진행이 된 상황인데, 네,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론만 우선 일반론을 설명드리고 이제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로 변경이잖아요. 급격한 진로 그렇죠. 변경이잖아요. 급작선, 예, 예, 예. 급격한 진로 변경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적으로는 사실 7대 3 정도 나오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네. 맞는데 근데 이제 요 사안들 제가 조금 내용들을 보니까 버스가 뭐 급격하게 이제 진로를 변경한 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교통사고라는 게 그렇거든요. 누가 더 이제 부주의했냐를 따지는 게 결국에는 과실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과실 비율이 뭐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게 서로 이제 운전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고의로 예를 들어 상대 차를 일부러 들이다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엔 도로 위에서 누가 더 부주의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과실 비율이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일부러 충돌한 건 아니고 이제 누가 좀 더 주의했어야 되냐 이런 거를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야 뭐 보험사 쪽에서 최종적으로 뭐 항소를 검토를 해서 항소를 할지는 이제 제가 그래 당사자를 여쭤본 건데 보험사 쪽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 상황 보면은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 버스가 좀 더 제가 볼 땐 주의 의무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얼마나 부주의한지를 따지는 건데 이게 네, 버스가 좀 더 부주의했다고 볼 측면 그러니까 버스가 좀 더 부주의하면 과실 비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7대 3인데 뭐 그렇죠. 8대 2가 네, 된다든지 9대 1이 된다든지 보험사 처음에 이제 100대 0도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아까 보니까 뭐 좌우 깜빡이를 켜고 뭐 진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영상을 보니까 그냥 네, 비상등을 켜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한 게 네, 이게 깜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주의 의무상 예측 가능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게 이 깜빡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저 버스가 처음에 우측 깜빡이 끼고 들어갔다가 물론 갑자기 진로 바꿔도 이제 좌측 깜빡이를 끼고 들어왔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면 우리 운전자분도 뭐야 저 차 갑자기 또 좌측으로 어쨌든 들어오려고는 하는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상담자님께서 그리고 뭐 최소한 그래도 뭐 급브레이크를 밟던지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요거 보면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 버스가 왜 저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상등을 켜면서 일단 진입을 했다. 또 비상등을 켜면서 이 진로를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차, 이제 뒤에서 따라오는 이제 우리 상담자님의 승합차 입장에서는
저 버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주의 의무라는 게 생기고 그 주의 의무에 따라서 얼마나 부주의했냐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근데 저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저 버스의 어떤 향후 진로에 관해서 거의 예측을 불가능한 상황이야. 아마 그래서 보험사도 저 블랙박스를 보고 이제 0대 100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내용들, 요 상황만 봐도 7대 3, 통상적인 어떤 7대 3보다는 이 7대 3도 그러니까 제가 부주의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게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우리 상담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입원도 하시고 다치신 측면도 있어서 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게 막 판결이 막 7대 3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이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이렇게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부주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이제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별히 나한테 어떤 20% 30%의 과실이라는 거는 내가 되게 잘못했다기보단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운전을 하는 사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뭐 네. 과속을 하지 말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가 특별히 어떤 특정 운전자가 되게 잘못한 거 뭐 음주운전이나 뭐 엄청나게 뭐 딴 차를 뭐 일반 뭐 이렇게 뭐야 위협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자한테 주어지는 그런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과실이 사실 그 7대2나 8대3에 나오는 그런 과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주의 의무를 조금 꽤 부족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30%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사건 내용을 보면. 예,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특히 버스가 저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어쨌든 차선 변경도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차선 변경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조금 이 사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뭐 내용 보면 물론 경부고속도로니까 요즘에 110인가요? 속도가? 110이 아니면 100인데 뭐 특별히 뭐 우리 상담자님께서 지금 아까 장면에서 과속을 하셨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없었었죠. 네, 네, 없었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과속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도로 상황상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이런 네. 것들도 사실 좀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가 반드시 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저 상황이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왔다 갔다 차선 네.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도로 구조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거리상의 어떤 안전거리를 위반한 측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도로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퉈서 뭐 네. 꼭 0대 100이 아니더라도 뭐 20대 80 정도라도 할 수 있을 한 것 같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이 교통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보험사 측에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지만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버스 쪽이 부주의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블랙박스만 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지금 무료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버스 쪽의 부주의를 주장할 만한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항소를 해서 한 번 더 주장을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음, 뭐 저야 이제 소송 대리인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네, 설명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험사랑 얘기를 하셔서 어차피 항소 기간이 2주니까요. 네, 네. 그 안에 항소장을 내셔야 되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험사랑 검토를 하셔서 좀 네, 네. 항소를 해서 다퉈 보실 실익이 있다. 저는 이제 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항소심 가셔서 다퉈 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좀 우리 상담자님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이제 상담자분들 중에 사실 교통사고 건 관련해서는 거의 과실 비율 해결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다행히 있어서 상황을 확인을 해봤을 때 그래도 변호사님께서는 다퉈볼 우리가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요. 네. 그 뭐 일반적인 과실 비율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네. 차선 변경은 뭐 7대 3이고 뭐 그쵸. 일반론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떤 법적인 판단이라는 게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딱 그렇게 정해진 게 있을 수 그러면 뭐 사실 법률 전문가들이 있을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굉장히 좀 디테일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런 어떤 과실 비율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고 그냥 일반론에 이제 함몰되시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보셔서 이제 본인의 어떤 권리를 왜냐하면 이 과실 비율도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어떤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 그쵸.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따져보시고 어떤 본인의 권리를 잘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장기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후 연락이 와서 신분증 사본을 보내줬고 해외에 나가서 물건만 받아오면 수고비로 수백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요. 혹시 불법적인 거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그런 건 아니고 한국에서 수입이 어려운 약품이라고만 했습니다. 이후 가방 하나를 동남아에서 받아서 한국에 가져다 주었고 수고비를 받았는데요. 그 돈으로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집 앞에서 경찰에게 체포가 됐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제가 그 당시 건네준 가방에 필로폰 1kg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본 적도 없는 마약이 그만큼이나 나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심부름을 하면서도 마약이면 어쩌나 하고 엄청 불안했었는데 진짜 마약이 나오다니 이 처벌받을 생각과 막 치매가 시작된 호르몬이 생각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2박 3일간 있으면서 무단 결근으로 힘들게 얻은 직장도 잃었는데요. 앞으로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지 약 4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언제쯤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마약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오래전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형량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마약에 대한 이슈가 큰 상황에서 우리 상담자분도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의심을 갖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약을 좀 운반하게 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일단 고액의 돈을 준다라는 말에 속아서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는데 결국에는 우리 상담자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본인의 이 사건에 대해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범행에 네. 가담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운반책이 되신 지금 상황인 거고 그쵸. 소위 이제 그 마약 드라퍼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우리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이게 이제 마약 운반책에 대해서는 그 마약 종류에 따라서 이제 형량을 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소위 알고 있는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이제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요. 그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나온 필로폰이겠죠. 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이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계열의 마약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그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어쨌건 기소를 하는 이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경찰에서 수사 받으신 건 어떻게 보면 이제 1단계고 그렇죠. 검찰에 넘어가서 이제 기소가 돼야 되는데 뭐 이게 요즘에 뭐 얼마가 걸린다 뭐 이렇게 또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 굉장히 다수의 이제 가담자들이 있고 뭐 거기에 그렇죠. 운반책도 있고 뭐 공급자도 있고 다 굉장히 여러 명이기 때문에 1차 수사를 하는 데만도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4개월 정도 좀 지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에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운반책이라고 하셔도 이거 실제로 운반하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또 한 번 조사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운반책 붙은 조사를 통해서 또 알려지지 않은 범죄들이 계속해서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약 범죄 특성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송치가 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이제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던데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또 소환 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소가 제기되기까지도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뭐 올해는 당연히 넘어갈 것 같고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시는데 검찰에서 수사가 또 있다고 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또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속아서 가담하게 된 경우에요. 그런 경우라도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좀 높은가요? 네, 뭐 굉장히 좀 억울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입증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쵸.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실제 이제 안타깝지만 물론 범죄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근데 마약 운반책이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판례는 그냥 고의성은 다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더 검찰에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를 가지고 이걸 했어요. 이렇게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 이 그쵸. 부분은 우리 상담자님께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이제 운반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거 몰랐다. 이게 정말 마약 운반인 줄 몰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법원에서 이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을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률 전문가하고 같이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엔 이제 입증 책임 문제로 귀결된다. 저는 이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2박 3일 동안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상담자분 같은 혐의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구속이 안 되신 게 사실 좀 천만다행으로 보여지고요. 볼 때 체포가 되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영장을 48시간에 청구를 해서 해야 돼서 그 안에 아마 체포되신 기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별도의 영장 청구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그 실무상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러게요. 마침 뭐 아니면 뭐 자백을 정말 이제 처음부터 자백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행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모르겠어요.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속 수사를 받지 않게 된 부분은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좀 다행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마약을 운반하고 얻은 수익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부분도 그 마약관리법 제67조에 필요적 몰수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어서요. 네. 공급자들 당연히 이제 마약을 팔려는 판매자들의 어떤 수익은 당연히 몰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운반이나 아니면 다른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범죄 수익금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전부 몰수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수익금이 다 몰수 처리되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전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나중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일단은 동종 전과가 아니라면 마약 전과가 아니라면 크게 뭐 직접적인 양형 사유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뭐 전과가 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실제로 어떤 양형 사유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기존 전과들이 마약 전과가 아니라면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내가 모르고 했다라는 거를 우리 상담자분께서 좀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병원에서 입원 중에 분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원실에 있는 사물함에 핸드폰과 고액의 병원비를 넣어둔 가방을 보관해두고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돌아와 보니 가방이 사라진 겁니다. 사물함 경고문에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 중요한 물건의 경우 잘 소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고문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사실 종종 있죠. 우리가 뭐 병원 아니더라도 음식점이나 아니면 뭐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물함에 넣어놨다가 분실되기도 하는데요. 분실물 관련된 경고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분실물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네, 뭐 자주 있는 거는 아니지만 뭐 실제로 뭐 민사소송, 쉽게 이 소송의 어떤 성질은 뭐 과실 책임을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업주가 이제 얼마나 병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들의 이제 물품이나 이런 거를 해서 신경 써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얼마나 또 부주의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 또 과실 관련 소송이 이제 덜어 있기도 합니다. 혹시나 분실물 관련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좀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예시가 될 만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 우리 상법상에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법제 152조인데요. 공중적객업자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뭐 숙박업소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152조 제1항은 공중적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맡겨진 물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느 정도는 단순히 그냥 여기 예에 나온 것처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뭐 CCTV를 설치를 하든지 어쨌든 개인 보관이 가능한 어떤 시건 장치가 된 이런 함들을 놓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보면 공동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걸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어떤 식당이나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드나드는 장소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손님이 기존품의 물건을 그 보관함에 맡겼다라든지 아니면 안 맡긴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좀 달리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이제 물건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업주한테도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지만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어떤 장치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막 그냥 내버려 뒀다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의 부주의가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종의 뭐 과실상계라고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업주의 어떤 과실이 예를 들어 한 10 정도 됐다고 원칙적으로 10이라고 한다면 근데 따져 보니까 본인이 더 부주의했다 그럼 과실상계라고 해서 업주의 이제 과실이 낮아지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반영이 되겠죠. 예. 그러면 사실 업장에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좀 시효 같은 것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상법상 접객업자의 어떤 관리 책임은 그 시효를 이제 6개월로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상법상에 이제 정해져 있는 시효일 뿐이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좀 전에 이제 병원 같은 경우가 나왔지만 뭐 병원이나 뭐 다른 공중접객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효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어떤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어떤 시효, 그러니까 3년이 적용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병원의 경우에도 아마 이 시효는 한 3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건을 보관하는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처음부터 소송으로 하진 마시고 물건이 엄청나게 이제 가치가 나간다. 이거 속가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이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거를 속가라고 하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 소송 관련된 어떤 비용들이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법률 상담했을 때 상담 받았던 원칙론, 책임이 있고 분명 그런 법률 조항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어떤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뭐 내용 증명도 좋지만 일단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남자친구와 8년을 함께 살았고 보증금과 월세는 남자친구가 내왔습니다. 7년 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중간에 수없이 달래기도 하고 화도 내봤는데 해결이 안 된 채 계속 함께 살았는데요. 남자친구는 병원에 가본다고도 했고 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본다고 했지만 실제 가지는 않아서 개선은 없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가볍게 남자를 만나다가 걸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만약 남자친구와 헤어질 경우에 제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생활비는 제가 많이 부담해왔고 모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빚으로 인해 집안 물품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경매 때 제가 그걸 구매했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구매한 물품을 팔거나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남자친구분과 이 8년 정도 이렇게 동거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사실혼 관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좀 해당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동거만 했다고 해서 다 사실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혼의 핵심은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물론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그냥 내심의 의사로 이건 결혼이다.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을 주장할 때 뭐 흔히 나오는 게 상견례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식을 그쵸. 하고 사진을 찍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혼인 의사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실만 갖고 사실혼이 성립하기는 어렵고요. 기타 다른 사실관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뭔가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면 내가 이제 보증금 일부라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혼임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려면 일반적으로 뭐 법원에 많이 내는 게 사실혼 관계 확인할 때 뭐 상견례 했던 그런 뭐 식당 뭐 예약했던 거나 아니면 실제 결혼식을 했던 거나 뭐 그렇죠. 신혼여행을 갔던 사진들,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네. 뭐 이 사실관계가 일단 한정적이어서 그렇죠. 어떤 꼭 어떤 증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어쨌든 뭐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네. 통상적으로 단순히 연인 관계라고 하면 뭐 병원에 상담까지 받든지 가서 치료를 받든지 이러진 않는데, 이런 적극적인 어떤 뭐 치료 노력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혼인 관계에 준한다고 남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한정적인 사실관계에서는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는 그러면 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사실혼이라는 게 성립을 하면요, 나머지 모든 법률적 관계들은 일반 법률혼하고 똑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사실혼이라고 특별히 다른 건 없다. 이게 일단 원칙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재산 분할은 일반적인 법률론의 원칙에 따라서 뭐 이제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이제 소극 재산이 빚인데 그걸 다 합친 다음에 일반 부부의 재산에서 뭐 기여도 어느 정도 곱해서 나누는 일반적인 법률론에 있어서 재산 분할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이 나는 이제 생활비를 많이 부담해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단순히 이제 동거했다라고 보는 경우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보증금의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단순 동거다, 이건 이제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법률론에 있어서 재산 분할의 법리가 적용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증금의 일부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생활비를 지금까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거의 부담을 했다 하면 이제 보증금의 일부라도 이제 보전받고 싶으신 그렇죠.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이 단순 동거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이걸 주장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좀 호의에 의존해야 될 가능성, 아니면 글쎄요, 이걸 뭐 대여금 관계로 보고 나중에 이걸 차용 관계에 있어서의 상환으로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순 동거라면 재산 분할은 어렵고 제가 볼 때 그것보단 사실혼 관계를 일단 입증 받은 다음에 재산 분할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분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8년 동안 굉장히 이제 헌신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네.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실혼이라는 게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혼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 하면 그 이후부터 나머지 법률 관계는 일반적인 법률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혼인 신고한 경우랑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실혼 관련해서 이 사실혼의 성립을 입증하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상담자분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